382페이지로 가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네요. 이제 공제율은 여기 공제율을 공부하실 때는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요. 이 공제율을 곱할 때 앞에 있죠.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한다는 거 여기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양도 차익에다가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줄이 아마 있는데 근데 그거 좀 보기가 좀 힘드시니까요. 그 표 안에서 이 표 안에서 양도 차익이라는 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도 차익 하나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제일 위에 하나만. 양도 차익에다가 뒤에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그 표 바로 윗줄에 주의사항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양도 가액이 아닌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겠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양도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살짝 써놔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2%씩 증가를 해요. 자, 매년 2%라는 것은 이 앞에 숫자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 9구단 외울 때 몇 단이 제일 쉽던가요? 2단. 2단이죠, 2단. 그 2단, 9구단 외우면 돼요. 봐요. 2, 3은 6. 6%. 그 다음에 앞에 또 2, 4, 8. 그럴까요? 쭉 하면 돼요, 이제. 그럼 이제 9단까지 돼요. 9단까지 했으니까 10으로 가야죠. 20 하면은 20이죠. 2 곱하기 11은 22. 또 24, 26, 28, 30. 그다음 그대로 30. 뭔 소리예요? 그러면 한도가 3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도가. 그래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싶어도 최대 몇 프로밖에 못 올라간다. 30%밖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최고 한도는 30%까지를 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몇 프로씩 올라가면 되고 2%씩 올라가면 되고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가보네요.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양도 차익에다가 1세대 1주택이면 양도 차익에다가 매년 8%씩 공제가 돼요. 여기는 양도 차익에다가 1년에 8%씩. 그럼 9구단 암기할 때 제일 힘든 게 몇 단이든가? 8단. 9단은 쉬워요. 8단이 제일 어려워요. 8. 여기서 8. 9단은 2단부터 8단까지 제일 끝에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8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8, 3? 그것도 아시네요. 24. 그러면 8, 4? 이것도 아시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을 곱하면 80. 또 밑에도 80. 그럼 여기가 한도. 그래서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최고 한도가 80%. 80%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가 개정된 걸 잠깐 참고해 보죠. 자, 그 표 바로 위에 하나, 둘, 세 개로 올라 보세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개정이 돼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집에서 몇 년 거주해야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 안 하면 공제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 물가 상승 공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장난하죠. 물가 상승이니까 물가 상승분을 그냥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규제를 엄청나게 이걸 규제해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결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너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집을 몇 개만 가지고 있어라. 한 개만 들어가서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아라. 직접 거주해라. 그러면 몇 년 이상을 살아라. 2년 이상을 살아라. 그럼 2년 이상을 살면 그때는 빼주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1세대가 1주택을 등기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으면 과세다 비과세다? 세금도 안 나오잖아요. 세금도 안 나오는데 공제 좀 뭐하냐 이거요. 그랬더니 아니지 않냐. 9억 초과분은 세금 물어야 되니까 9억 초과분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9억 초과분
고가주택분 과세가 될 때, 고가주택분 과세가 될 때 매년 몇 프로씩 올라갈 수 있는데 8%씩 올라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몇 년을 살면 해주겠다. 2년을 살았을 때 한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2년을 살았을 때 한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8%씩 공제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보유기간으로 가보죠. 그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최소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 발음 잘하세요.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로서 등기되고 몇 년 넘어야 받을 수 있고 3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 외우면 안 돼요. 3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만약에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으면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라. 2년 살아라. 거주기간 요건도 있어요. 거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몇 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3년 보유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업권에 증여받은 자산을 약 2월 과세에 밑줄 그어보세요. 2월 과세만. 2월 과세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2월 과세. 2월이라는 것은 내가 내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후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안에 양도하는 것을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집을 하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지금 배우자에게 오늘 증여를 해버렸어요. 증여했더니 배우자가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그렇다는 얘기인가? 5년 안에 팔면 이 규정을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런 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2월 과세가 됐을 때 이 경우에 보유기간은 여기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 3년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2월 과세에서는 내가 지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팔았지만 증여받아가지고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5년 안에 팔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사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증여했던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만 보유했더라면 3년 이상만 보유했더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일반적으로는 그 집을 취득해서 그 물건을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2월 과세에서는 내가 증여받고 3년이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만 넘으면 된다는 이 소리예요. 자, 그럼 가보죠. 증여한 배우자, 한자에다가 강조하세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은 뭐라고 했는가? 시작. 기산한다. 우리 기산일 배웠잖아요. 그리고 기산은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날짜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니까 이제 상속받은 자산 그랬네요. 상속. 근데 상속은 어디 뭐 기록이 안 돼 있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참고해가지고 상속받은 거 나와 있죠. 오른쪽 참고해 보니까 상속을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언제부터를 보유기간이라고 했던가?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 1까지 3년만 넘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그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사망한 날로부터 내가 그 집을 또는 그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3년만 넘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도통 못 알아먹겠네. 이제 지금까지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영 아닌데요. 이제 자, 그러면 영 아니면 문제로 얼른 접근해 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더 어렵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18회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세법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기가 학개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비사업용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의 토지의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문제에서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1번 답이네. 엄청 쉽네. 자, 두 번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는데 단 상속 자산이었을 때는 상속받은 물건이다. 그럼 상속은 어디서부터 3년을 쳐라 그랬는가? 상속 개시일. 그러면 보니까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꼭 풀면서 지문을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이든가요? 아니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든가? 그렇죠.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어디에서 빼면 되고? 양도, 그렇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합니다. 틀렸죠. 소득 금액에서 뺀다고 했으니까. 꽤 까다로운 지문이네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나 이거 공제 받고 싶어요 하면 정부가 그래 승인해 줄게 그런가요? 그냥 당연히 공제가 되는가? 당연히. 물가 상승 공제니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등기된 고가 주택을 10년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보유했으면 양도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라. 양도 차익에다 곱해라. 양도 차익.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 지문을 보면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익히면은 그러면 앞에 있는 지문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가봐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데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은 1년치 소득 금액이든가요? 그때 소득 금액이든가요? 1년치.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금액이니까 여기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1년치 공제다. 그때 공제다. 1년치 공제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찾아가죠.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인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압축을 시켜볼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만 되어 있으면 보유 기간을 불문하고 모든 양도 대상물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만 되어 있으면 그랬는가? 등기만 되어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혹시 문제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것 골라라.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 미등기. 그것만 찾으면 돼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등기가 됐더라도 1년만 보유하고 팔면 기본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뭐만 돼 있으면,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이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인가 물건의 종류도 묻지 말고 보유기간도 묻지 말고 뭐만 돼 있으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받냐면 이제 바로 양가로 2번 가보네요. 2번에서 이제 소득, 다음에 소득별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공제를 받는데 이 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단위별로 각각 나눠가지고 얼마를 공제하라는 얘기인가? 250. 250을 공제하되 앞에 뭐라고 써놨는가? 여기서 연이란 이야기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 중에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분계산 단위. 그럼 소득 금액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제 구분을 표로 제가 만들어놔서 거기 표 있을 거예요. 교재. 이제 구분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과 파생 상품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과 파생 상품의 소득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또 구분해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공제라, 그 중에 하나만 공제라. 각각. 그럼 부동산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라. 주식에서도 연 250만 원을 공제라.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250을 공제라. 그 다음에 국외소득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눴는가? 부동산만인가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국내 부동산, 국외 부동산, 국내 주식, 국외 주식을 통합했지만, 따로따로 나눴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은 국내로 여기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은 모두 이제 국내 걸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과세 대상물에서 외국 법인이 발행을 했거나 우리 기업이 외국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것도 이번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들어온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식은 국내 거든 국외 거든 다 더해서 이제 국내 거에다 합쳤어요. 외국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연 250만 원 공제해 주겠다. 네, 파생 상품도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해서 이 소득 금액을 그냥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공제해라, 구분해서 공제해라. 구분해서 공제하되 우리나라 거 외국 것을 하나로 묶어라, 구분해라.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외국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하고 주식을 하나로 묶어라, 구분해라. 그 생각만 하세요. 요 두 개만. 처음에는 요 두 개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가 1년 동안 번 것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나눠서 부동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따로따로 250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봐야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요 지문은 지금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요 지문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1번 지문이 이제 옳지 않는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제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와 우리나라 주식과 외국에 있는 토지와 외국의 주식이에요. 그럼 외국의 주식은 이제 구별하는 거 안 하는가?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외국의 주식은 이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에서 얼마? 250. 우리나라 주식에서 250. 외국의 땅에서 250. 다 합치니까 750. 그럼 여기가 1000이라고 했어요. 이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틀려요. 이게 이 법이. 그런데 기존에는 옛날 지문은 어떻게 됐냐면 토지, 주식, 국외 토지, 국외 주식을 따로따로 해서 각각 250이니까 토탈 얼마? 1000. 옛날에 시험 지문은 요거였어요. 예전 지문은. 그런데 지금 이제 올 연말에 법이 완전 통과가 되면 이제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얼마로 바꿔야 되는가? 750만 원까지 가능하다로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돼야 돼요. 이건 1월 달에 가면 혹시 이제 완전 통과되면은 이거 바꿔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은요. 지금은 놔두세요. 그다음에 세율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그다음 이제 3번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3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경비에 이미 산입을 했으니까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자산에 양도시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최소 몇 년 넘어야 되고 3년은 넘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계산식이에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뭘만 빼면 되고, 양도 차익에서 뭘만 빼면은 소득 금액이 나오는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 빼야 돼요. 만약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를 빼버리면 소득 금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산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부터 과세 표준 계산식을 이해를 하셔야 이게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여기까지 해놓으셨으면 이제 그러면 공제 방법은 요거는 놔두시고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것도 요거는 그냥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뒤로 가봐요. 5번에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알아서 하든가요? 각자 하든가요? 각자. 그럼 기본공제도 각자 받는다? 한 사람만 받는다? 각자, 각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중간쯤 돼 있네요. 공동 소유자 각각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놨으면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따로따로 받고 또 소득을 쪼개니까 세율도 낮아지고 초과 누진세율에서 많이 낮아지니까 더 유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양도소득 세율로 가보죠. 이제 올해 세율이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렸네요. 올해 세율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냐면 이유가 자료 제시가 불분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모두 정답 이유가 근거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게 자료 제시가 약간 부족했어요. 약간 부족해가지고 지문 하나가 답이 아닌데 그걸 답이랑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모두 정답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요. 세율에 대한 기본 폼을 한번 다시 익혀봐요. 취득세는 비례세율.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금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율이 고정이 되어 있는 비례세율이고 이 세율 자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제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나오고 초과 누진세율도 나와요. 재산세는 둘 다 나와요. 그다음 여기도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취득세 여기에서 한 문제, 여기에서 한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한 문제 해서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세율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다음 재산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된 걸 골라라.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 골라라. 초과 누진세율인 거 요걸 찾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초과 누진세율로만 갑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세율들을 지금부터 이제 세율을 한번 암기를 해보죠. 이걸 암기를 하려고 딱 했더니 바로 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 개정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개정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된가 안 하고 있어야 된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바뀔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암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꿔버리면 엄청 헷갈려요.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꿔치기 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정되기 전 내용을 빨리 숙달을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개정이 어떻게 된가 그래야 돼요. 시험 문제는 개정된 걸로 나오는 게 개정 전으로 나와버린가? 개정 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개정된 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아 이건 옛날 거고 이건 새로운 거구나 이걸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번에서 꼭 봐야 될 거 하나만 먼저 봅시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한번 지문 쭉 갈 테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찾으셔야 돼요. 다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이제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봐볼게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에 해당할 때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면 그 세율을 따로따로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봐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걸 택하겠는가 적게 나온 걸 택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큰 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중간 줄 끝에 있어요. 큰 거. 세금이 세율을 적용할 때 여러 개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 세율 하나씩 전부 계산하라는 얘기인가? 그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인가? 전부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걸 택해라? 많이 나온 걸 택해라? 많이 나온 걸 택해라. 납세자를 뭘로 봐라? 납세자를 뭘로? 그냥 돈으로 봐라. 돈 많이 낸 사람으로 봐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만 많이 내야 된가 조금 내야 된가? 많이. 정부가 요구하는 건 조금 내라는가 많이 내라는가? 많이. 그래서 무조건 시험 볼 때는 누구 편에 서서 시험 문제를 푼다? 정부 편. 그래서 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건데 정부는 큰 거, 더 많은 걸 택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먼저 보세요. 이제부터 세율 한번 암기를 해보죠.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러신가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겁만 없으면 돼요. 겁 먹지 마세요. 자, 제일 먼저 볼 게 이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땅이나 건물, 제일 먼저 토지, 건물만 생각하세요. 땅이나 건물을 팔 때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세율은 70%. 미등기는 70%. 미등기 상태로 팔면 세금이 조금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가? 많이. 미등기로 팔면 뭐 할 정도로 나오는가? 미칠 지경으로. 그렇죠. 미칠 지경으로. 그래서 70%만큼 나와요. 이게 작년 29회 30회 연속 2번 기출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쉬운 거 냈잖아요. 70%. 그다음 이제 두 번째요. 등기는 됐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이제 보유 기간 밑에서 나요. 토지와 건물, 땅하고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된 상태로 팔면은 세율은 50%만큼 물리겠습니다. 땅 사고 건물 사가지고 1년이 안 돼서 등기는 했지만 1년이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물려버리겠다? 50% 물리겠습니다. 조금 물린가요? 많이 물린가요? 자, 1년이 안 됐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몇 년 안 됐으니까? 3년 안 됐으니까. 자, 등기가 됐으니까 1년 미만일지라도 기본공제는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등기가 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뭐만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1년은 넘고 2년 미만 보유하고 땅이나 건물을 팔았습니다. 토지 건물을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된 상태로 팔았으면 40% 세율로 갑니다. 40%짜리 세율로 갑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땅을 사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팔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팔았으면 몇 프로 세율이다? 40%. 그러면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한다.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으면 땅이나 건물을 구입해서 2년 넘고 팔았을 때는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그런가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건 무슨 세율? 비례세율.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우리 비사업용의 토지이고 3년 보유하고 등기가 됐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는 있다. 받을 수는 있는 대신에 세율을 더 추가로 더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사업용의 토지였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10%를 할증해서 16에서 52%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사업용이면 몇 프로 세금을 더 낸다? 10%를 더 낸다. 10%를 더 낸다. 자, 그러면 다 익혔다고 보고 지워요. 자, 보죠. 이제 지금부터 가네요. 자,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 1년이 안 된 땅이나 건물이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 넘었으면 6에서 42%. 비사업용의 토지라면 16에서 52%. 봐요. 되잖아요. 한 번에 끝내시네요.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 암기가 돼요. 자, 암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네요. 자, 이제 가요. 미등기 상태로 토지 건물을 팔면 70%. 1년이 안 돼서 팔면 50%. 1년 사이 2년, 1년 2년 사이는 40%. 2년 넘었으면 6에서 42%. 비사업용의 토지는 16에서 52%. 한 분이 틀려서 다시 가네요. 자, 미등기로 팔면 70%. 1년이 안 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비사업용의 토지면 16에서 52%.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이거 안 할란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해놔야 돼요. 그래야 개정이 되면 어떻게 개정된지 알아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주택으로 가보죠. 자,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요것 때문에 올해 복수 정답이 아니라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요 지문 때문에. 그럼 요 지문은 내년 이제 30일에는 내는가 못 내는가? 못 내요. 이 지문을 여기 책에 있는 지문 한 10줄 있는 거 이걸 다 써줬어야 돼요. 자료 제시가 미비했던 이유가 요 자료를 다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낼 때 겁나겠는가 겁 안 나겠는가? 겁나죠. 그럼 못 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조정 지역 내의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이에요. 주택이 아니라 그냥 분양권.
그럼 서울에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서울의 분양권을 제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분양권은 보유기간 불문하고 무조건 50%예요. 1년 넘었든 안 넘었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50%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안 그래 3번 이제 주택으로 와봐요.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네요. 여기서요.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뭘로 본다? 그렇죠. 주택이에요. 여기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분양권은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주택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로 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 똑같아요. 그다음 이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40%. 지금은 40%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내년에 통과되면 이게 법이 바뀌어요. 이게 바뀐데 그 법이 그대로 바뀔지 국회에서 조정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만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1년이 안 돼서 팔면 지금 현재는 몇 프로? 40%. 1년이 넘어서 팔았다. 주택은 1년이 넘었으면 6에서 42%. 6에서 42%.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1년은 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었을 때는 16에서 52%. 그러면 1세대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몇 프로를 더해라? 10%. 1세대 3주택이면 20%를 더해요. 20%를 더하면 26에서 62%. 자, 세금이 적어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하나 일반 지역에 하나 가진 사람하고 서울에 3개 가진 사람이 차이가 그 똑같은 액수여도 금액 세금 차이로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요. 세금 차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책에 나온 게 여러 개 다주택자 중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년 언제까지 팔면 요 할증률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빨리 팔아라.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그런데 여기 또 기간이 좀 또 길어요. 오래된 집만 이렇게 혜택을 줘요. 그러면 그게 오늘 당장 문제성이 나타났어요. 오래된 집만이면 그러면 지금 너무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집이 없지 않냐. 그럼 이 사람들은 못 팔게. 이 사람들은 오래된 집을 누가 팔겠냐. 혼자 하나밖에 없는데. 중간에 샀던 사람들 그랬더니 아차 뭐가 잘못됐네. 그리고 또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여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침에 바로 문제가 제시됐어요. 어제 말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문제점이 나왔어요. 여기에요. 그럼 또 여기를 또 땜빵해야 되고 또 다시 바꿔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세율이니까 지금 다시 이제 또 지어봐요. 자, 가보죠. 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70%, 1년이 안 돼서 팔면 40%, 1년 넘어서 팔면 6에서 42%,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이면 16에서 52%, 1세대 3주택이면 26에서 62%. 다 해결됐죠. 그럼 다시 가네요. 토지 건물로. 자, 토지와 건물이고 미등기면 70%, 토지 건물 1년이 안 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넘으면 6에서 42%, 비사업용의 토지는 16에서 52%. 이제 주택인 경우에 미등기로 팔면 70%, 1년이 안 되면 40%, 1년이 넘으면 6에서 42%, 1세대 2주택이면 16에서 52%, 1세대 3주택이면 26에서 62%. 암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이 정도 하시고,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 이거 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년 미만이다. 1년이 안 됐다. 그럼 1년이 안 되면 1세대 2주택이면 1년이 안 되면 1년이 안 됐으니까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40%를 적용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16에서
52%. 이 두 개를 계산을 따로 해봐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낸다, 적은 걸로 낸다. 자, 큰 금액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주택이라면 몇 프로하고? 40%. 1년에 40%와. 그러면 3주택이니까 26에서 62를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거? 큰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죠. 자, 30회 2번 기출문제네요. 자, 30회 기출문제가 이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모두 정답 처리가 됐더라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위에 자료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율만 암기 연습해요. 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된 건물이다. 건물이고 1년에서 2년이고 등기됐으니까 몇 프로? 40%. 해결했죠. 또 조합원 입주권은 요건 집이다, 건물이다. 집, 주택. 주택인데 1년이 안 됐으면 몇 프로? 40%.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주택. 자, 다시 봐보세요, 칠판을. 자, 주택은 미등기 상태면 70%. 1년이 안 됐으면 40%. 1년 넘었으면 6에서 42%. 1세대 2주택이면 16에서 52%. 1세대 3주택이면 26에서 62%. 봐요. 금방 풀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니까 주택이 1년이 안 됐으면 몇 프로? 40%. 봐요. 금방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입주권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몇 프로 그랬는가? 50%. 그런데 여기는 조정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랬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고가 있는 날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고가 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니까 만약에 1년이 안 됐으면 몇 프로? 몇 프로? 50%.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료 제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1년이 안 됐으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 넘었으면 6에서 42%. 그런데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되니까 모두 다 그냥 답 없음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요. 네 번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1200 이하이고 등기된 비사업용의 토지다. 비사업용의 토지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다? 16에서 52%. 그럼 가장 낮은 건 몇 프로? 16%. 됐죠? 또 미등기 상태로 팔면 몇 프로? 70%.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세율 조금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세율은 이 정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9페이지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가보죠.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이제 세율 상속받은 물건을 상속받았을 때 우리 앞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그랬는가? 상속 개시일. 여기서부터요. 상속 개시일.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몇 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자, 발음 정확히 하세요. 3년이다, 5년이다. 3년 이상.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넘어야만 돼요. 그다음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이제 특이사항이에요. 자, 세율 적용 가보죠. 일반적으로 세율 적용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야만 되는데, 이제 상속받은 양가로 이번에 1번을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1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상속 개시, 여기가 양도일, 이게 1번 보유기간, 비상속인이 취득한 날, 여기가 2번 보유기간. 자, 해결해서 저 칠판에 써진 걸 딱 보면서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이제 보유기간이 1번을 적용하는 것은 1번의 보유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세율이다. 자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디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1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번. 그러면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사망자가 취득한 날이니까 2번 세율을 적용할 때는 2번 보유기간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자가 취득해서 사망할 때까지 5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양도할 때까지 6개월을 보유하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자,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6개월짜리 보유기간을 적용해라, 5년 6개월을 적용해라? 5년 6개월을 적용해라. 5년 6개월로 보고 보유기간을 적용해라, 세율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2월 과세는 저건 지금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뒤로 가보죠. 미등기 상태는 이제 미등기 상태로 물건을 팔면, 자, 미등기로 팔아먹었어요. 미등기로 팔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이것저것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미등기로 팔면 너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좋아요.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너 안 된다. 기본공제 너도 안 된다. 세율을 너는 70% 물려버리겠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어디만 제가 X를 긋지 않았는가? 그렇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죠. 그러면 주의사항에 있는 거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미등기일지라도 필요경비는 공제가 됩니다. 앞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할 때 토지 건물 미등기면 몇 프로 인정했다? 0.3 됐죠? 그래서 미등기일지라도 경비 처리는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많이 해준다, 조금 해준다? 조금 해주면서 한 것처럼 한다. 그러죠? 미등기일지라도 공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필요경비는 공제는 되는데 아주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본공제 안 한다. 세율은 70%. 자, 그럼 이제 이 표가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어디가 어느 쪽이 없어진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없어지는 것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없어진 거 잘 보세요. 없어진 거 받는가요? 못 받죠, 지금요. 자, 어디가 없어진가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못 받는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며 양도 차익과 소득 금액은 일치합니다. 다시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네, 오늘 특별히 어려운 거 잘 이해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리네요. 미등기로 팔며 양도 차익과 소득 금액은 일치합니다. 맞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으니까. 자, 미등기로 팔며 양도 차익과 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은 일치합니다. 맞았죠? 둘 다 안 되니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보죠. 이제 자, 볼게요. 미등기로 팔았을 때, 자, 미등기요. 미등기 상태에서 이거 뭡니까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럼 미등기로 팔아도 공제가 되는 거 뭐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 경비하고 관련된 거 어디가 써졌는가? 몇 번? 4번. 4번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는 미등기일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등기 의제는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기 의제까지 지금 공부하시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등기 의제는 놔두시고 여기는 놔두시고. 네.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오늘 배운 것을 문제로 몇 개 정도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래도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몇 개만 맞추면 되냐면 6개만 맞추시면 돼요. 6개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네요. 지금부터 딱 10분 드리니까 10분 안에 푸시기 바라네요.